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 발표회 및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배선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위원회 정책 발표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들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순한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건강에 문제 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기가. 그런데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정책위원들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또 함께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정책 발표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16기 정책위원들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다. 또 열심히 해왔다. 이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또 아직도 발표 오늘 하시는 분 3분 이외에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 16기 정책위원 여러분들에게 존중과 그리고 사랑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에 맞게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는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자동차 사고와 관련돼서 그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그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1km 안에서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방심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라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이 이제 끝이라고 거의 끝에 이제 도달해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러기에 더 많이 방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거리두기나 그밖에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거리를 지나면서 그냥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왼쪽에 서 있는 차를 달려가면서 이렇게 받고 그 차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어떤 이제 해법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 제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가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이제 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전체적인 내용도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어떤 특정한 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린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거기 너무 지저분해, 뭐 어디 가면 깨끗해,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춘절의 기차 안에 그 쓰레기를 마구 버린 그런 종류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더 정확히는 사실은 어떤 뭐 특정한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빗물을 모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사실 거기 조금 전에 바로 전 화면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지저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는 흡연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염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흡연 중에 당연하게도 대기 오염에 기여를 하고 이 대기 오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코앞에서 뿌려지는 그런 연기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오염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오염에 기여하는 정도가 됩니다.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로부터 지속적인 대기 오염물질이 냄새를 포함을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 대한 영향으로는 이것 자체가 이제 유해 폐기물이고 쓰레기 투기에 대한
이제 촉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깨끗한 그런 도로에서 어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건 상당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다른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서 있을 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주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청소 비용이 당연히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조금 전에 보신 그런 그림처럼 빗물과 함께 해당하는 담배꽁초들이 빗물바지에 들어가서 그것이 빗물바지에 물이 빠지게 하지 못하는 그런 폐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관과 하수관으로 그 해당하는 것들이 이동이 돼서 하수 처리장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물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요.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게 되면 그 담배꽁초의 필터 부분이 보통 이제 플라스틱류와 관련된 그런 합성 유기물질인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엉켜갖고 이제 보통 스크린 공정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제거가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 그리고 물 속에서 해당하는 그 담배꽁초가 존재하게 되는 것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독성 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분명히 해당하는 그 독성 물질이 하수 처리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배제할 때 그리고 지하수와 하천, 바다에 유입돼서 담수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일반 쓰레기가 아닙니다. 유해 폐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여기 뭐 담배꽁초에 존재하는 물질, 요거는 그냥 보여주기 좋게 그냥 그려져 있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은 원래 그 안에 들어있는 담배꽁초에 비해서 수십분의 1, 수백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를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 담배꽁초가 일반 담배 태우지 않은 담배에 비해서 훨씬 더 독성이 강한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해당하는 그 담배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종이들이 타면서 생기는 그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수 처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가 그 처리장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지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류식이라고 해서 빗물과 하수가 따로따로 이렇게 이송되는 그런 거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이송되는 함유식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둘 다를 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 그 분류식으로 이제 그 하수를 모으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수의 아까 이제 보신 그런 우수 빗물바지 같은 데에 그 담배꽁초가 있게 되면 거기서 용출된 그런 독성 물질들이 자연환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된 그 하수 이송 시스템이 그 함유식이긴 하지만 함유식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들어간 것이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그곳에서 과연 앞쪽에서 그림에서 잠깐 보여진 그런 독성 물질들이 얼마만큼 제거되는가 이것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여기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하수처리 공정과 관련돼서 되어 있고 침사지나 혹은 침사지 뭐 전후로 해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뭐 머리카락이나 티슈나 이런 것들 이제 쉽게 녹아 있지 않은 그러한 물질들이 1차로 걸러지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이제 침전지를 거쳐서 이제 주로 이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포키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공정을 거쳐서 뒤쪽으로 이제 침전시킨 다음 이렇게 물이 처리되는 그런 공정을 갖습니다. 상수처리입니다. 상수처리가 왜 갑자기 나왔냐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버려진 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버려졌다기보다는 어쨌든 강으로 이제 수생태계로 다시 되돌려진 물이 그 하수처리장을 통했든 혹은 분류식에 의해서 조금씩 녹아난 그러한 물들이 그런 하천으로 이렇게 되돌아간 물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의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이러한 요 그림들은 여기
서울시에서 보여진 그런 그림들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러한 처리 공정을 통해서 물이 처리가 되지만 위쪽에서 보여지는 여기 이제 밑에 상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게 있습니다. 고도 처리라고 얘기해서 붉게 돼 있는 이 부분 뺀 나머지를 보통 재래식 상수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래식 상수 처리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미량 물질들이나 독성 물질들이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이 없습니다. 담배 판매량을 좀 살펴보면 국내산이 조금 이제 외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비로 합니다. 개비 그 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비의 그런 것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얘기한 그러한 그 연구에 따르면 담배꽁초로서 투기하는 것,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투기된 것이 자그마치 30%에 달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해양 그 오염의 가장 주된 그런 그 물질이 담배꽁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담배꽁초를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거할 때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이제 담배꽁초들이 그런 빗물바지나 그런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수거를 합니다. 빗물바지가 약 48만 개 정도가 존재하는 걸로 하고 어떤 부분에는 예를 들면 상업지구나 그런 데에서는 거의 뭐 쓰레기통 수준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그 발길이 적은 그런 곳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담배꽁초가 적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2회 정도를 이렇게 그 청소를 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는 연간 약 8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80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과장된 수치이고요. 담배꽁초만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이제 쌓이는 어떠한 물질이나 예를 들면 이제 모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서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이제 같이 합쳐진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뭐 장치를 그러한 시설을 놔서 꽁초를 버릴 수 있게 하는 것, 혹은 모아진 것들을 뭐 예를 들면 퇴비와 같은 것을 해서 어떤 뭐 나름대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 빗물바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 특별한 장치들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배꽁초가 버려지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돈들과 관련됐다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을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돈과 건강을 해치는 그런 부분으로 전부 다 이제 옮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해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 내 그 독성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수준에 이렇게 이제 벤젠은 들어있지만 비닐클로라이드나 이렇게 벤조피렌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WHO의 경우는 요즘에 뭐 WHO가 이렇게 썩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권위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벤조피렌이 별도의 수치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르면 이제 해당하는 건강상 유해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에 관한 것들이 쭉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벤조피렌과 관련된 그런 항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오염물질과 관련돼서 할 때는 하수와 관련된 양이 얼마만큼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유입되는 담배꽁초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만큼이 들어가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는 이제 그 단순하게 그냥 담배꽁초만 얘기를 하면 담배꽁초 필터 부분이 이렇게 쌓이는 그걸 가지고 거꾸로 역산을 해서 얼마가 들어온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사실은 빗물이나 미리 물 속에서 이렇게 국물이 우러나서 빠져나가는 것들은 또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바지 쪽에서 해당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약 요게 지금 한 1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1리터 정도가 되는데 담배꽁초 10개 정도를 넣고 한 30분 우려낸 게 이 정도입니다. 그게 사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스파게티를 건지는 그런 국자를 갖고
그 국물을 떴을 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단지 그걸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제로 그 하수량에 더불어서 담배꽁초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 양을 도출해서 거기에 이제 맞닥뜨리게 해야 되고요. 아까 퇴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생산자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어느 부분인가 결국엔 담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재활용 제도 내에서 어떤 항목을 지정을 하는 것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더 드는 것, 효율이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에 이렇게 그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벤조필행과 관련된 수질 기준은 여기 WHO에서 이렇게 그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돈 재정적인 것 그런 부분보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그 시민운동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아까 이제 생산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의무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파생 기술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담배꽁초를 모으는 것, 담배꽁초를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빗물바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단투기가 제일 그 심하게 이렇게 그 발생하는 곳이 이제 그 빗물바지 쪽입니다. 그래서 빗물바지 쪽에서 그러한 것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올 때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실은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이제 되어 있지만 이러한 빗물바지가 별도의 이제 기존의 빗물바지를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엔 또 돈을 이제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그 만드는 그분들이 사실 최대한 이러한 부분에 그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어는 담배꽁초에 대한 그 영향이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되고 시민에게 지속적인 운동하고 계도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요. 법적으로는 수질 항목과 관련된 지정이 이렇게 검토가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이요, EPR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제도에 이러한 그 담배꽁초가 혹은 담배 부산물이 피우고 난 흡연 후 부산물이 그쪽에 그 도입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검토돼야 하고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됩니다. 특히 운전 투기입니다. 맨 앞에 화면이 좀 궁금하시죠?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앞에서 담배 그 CCTV 그 블랙박스를 전부 다 해봤더니 바로 앞에 차의 뒷문이 열리면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내서 버린 게 그 뒷차에 빨려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온 거예요. 담배꽁초를 이렇게 이게 왜 불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거를 버리려고 그러다가 거기에 받아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담배꽁초에 의해서 그렇게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엄청 큰 가중 처벌을 받는답니다. 그게 과실치상을 해서 처벌 자체가 엄청 크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담배꽁초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의도적이잖아요, 그죠? 아주 의도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법적으로 강화가 돼야 되고 차 타고 가면서 담배 버리는 것도 사실 뭐 옆에 나라처럼 한 3-40만 원씩 이렇게 벌금을 물리려고 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하수 처리에 밀리는 영향도를 조출을 해서 해당하는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하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담배꽁초 수거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꽁초 수거함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그것이 이제 스마트하게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 이건 사실 한계가 좀 많습니다. 퇴비하라고 하지만 독성물질과 중금속이 있는 것들을 사실 퇴비하는 그런 방안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바지 유입 차단과 자동 수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이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오늘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물순환 정책과 임충근 과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재밌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현재 서울시의 어떤 정책의 모습들이 이 정도까지 다뤄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신경 부분도 저희가 좀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제 과제를 이렇게 함께 주시기 위해서 저희 고민을 좀 나눠주시기 위해서 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희걸 우리 정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변 공간의 중요성은 그 무엇에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제 비물발찌로 버려지는 담배 꽁초와 관련된 부분이 수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그간에 미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생태 독성을 기준으로 해서 미량 오염물질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그 담배꽁초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고 관련된 이제 논거가 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KTNG 등 생산자의 어떤 의무를 저희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정책적으로 도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배꽁초와 관련된 부분에서 왜 그럼 이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서 담배꽁초가 이제 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이제 비물가지 주변에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시설들을 자치구와 협업해서 좀 설치하는 방안들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아무쪼록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완성이 되면 저희 이제 실행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좀 더 이 결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담배꽁초를 보면서 이 담배를 만들 때 그 필터 부분 이 보통 보면은 오래된 담배꽁초는 이쪽 그 뭐냐면은 필터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쪽 그 담배 부분 그거는 오래된 거는 이렇게 녹아서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담배를 만들 때 이 담배를 그 싸는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 녹는 종이로 더 만들면은 환경은 좀 깨끗해질 게 아닌가. 그리고 필터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녹는 그 필터로 만들면은 그 환경은 어느 정도 커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 담배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 이제 구더기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담배를 이렇게 하면은 구더기가 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도 보면은 그 담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하면은 소독이 된다는 거 그때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그 니코틴이 얼마나 수질에 해로울지 유해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과제는 그 이제 니코틴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담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꽁초 부분에요. 거기에 이제 필터 부분도 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 부분 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괜찮지 않을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마다 그걸 다 수거하자고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비가 오고 하더라도 이제 안 스며들지 않고 뭐 다 해가 만들었는데도 여러 번 한 몇 년을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 만들어 했는데
나중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다 쓰레기통에 넣자니 그렇고 해가지고 그게 아주 골칫덩어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전체 시스템 공정 과정을 한꺼번에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네. 정책위원회 김인걸 여대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구 발표에 주제 발표하게 된 책임자의 김상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책위원님께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주자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학령 인구 및 학생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014년 97,376명에서 약 1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별 학업 중단 학생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4,686명, 중학교 2,329명, 고등학교 4,531명으로 총 11,546명입니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은 41만 2,587명으로 이 중 21%가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년간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22%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감소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비율은 약 0.99도 하락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 인구가 감소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예산은 아주 미미하고 이제부터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에서 소외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초중고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이다. 그런 거 다 제도권 지원입니다. 2019년도 조사한 서울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심리 정신적인 문제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이 수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십 년 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농경사회에서는 부모의 그 무지나 가난해서 그런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많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유형을 어떻게 구별에 따라서 대응 정책이나 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진학형, 취업 준비형, 무계획형, 시설 수요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역 계획에는 학업형, 부업형, 직업형, 비행형, 운동형으로 구분하고 2019년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학업형, 진로 직업형, 무업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건강 지원, 종합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관리 예산 지원도 아주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집행부 나와 계시는데 집행부에 자료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다고 그 두 배 한번 보세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은 2017년도 61억, 2018년도 69억, 2019년도 89억 수준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도 알다시피 1년 서울시 예산이 4, 50조입니다. 진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참고로 좀 확인하셔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방안을 빠르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협업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행정위원으로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이 돼서 문제점 있는 어린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비행 청소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으로 앞으로 커다란 손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식, 동생, 가족이라 생각하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격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청소년 정책과 유병철 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 과에서는 나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미흡한 걸로 보인다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올라온 것 자체가 저희는 아주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저거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상진 의원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거 정확한 실태, 현실 파악해야 저희가 앞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책자에 있는 부분들 저희가 새겨 듣고 앞으로 정책 개발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의원님께도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가부 그다음에 이제 자치구 이런 부분들 협업해 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은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른 거는 지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교가 굳이 아니어도 밖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실컷 놀다 보니까 친구가 그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학교를 돌아가고 싶을 때 그 아이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학교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 친구가 학교를 떠났는데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거친 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학교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학교를 돌아가려고 보니까 전에 중학교 때 문제였던, 왜냐면 그 지역에서는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정될 때는 그 지역 내에서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서 특수학교로 가지 않는 한 그 지역 내에서 배정이 되는데 그 아이가 갈 때 그때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과 맞닥뜨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정이 그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랑 같은 학교에 배정이 됨으로써 이 아이가 그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의 자기를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기존의 그 아이들이랑 또 부딪힘으로써의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전학 시스템,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얘기했을 때는 교육청이죠. 서울시 얘기했는데 전학 그 배정 자체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 문제가 전학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배정을 고려를 해주면 이 아이가 들어갈 때 새로운 배정부터 그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없는 학교로 배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배정에 제외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고 무조건 그 학교 배정받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문제를 말씀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랑 상담한 후에 전학을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초반에 전학을 갔을 때는 사실 전학을 왜 가는지에 대한 설명도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설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이랑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없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올 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편안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학이 아니라 배정부터. 이 아이 케이스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케이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한편 또 제가 그 쉼터에서 그 청소년 단기 쉼터에서 그 위원으로 좀 활동하면서 보니까 미혼모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는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은 줄 사실 잘 모르고 좀 뭐 비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나오는 경우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는 또 이렇게 미혼모라든지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2014년인가 5년에 15살 아이들이 2명이나 임신을 해서 완전히 만삭이 돼서 낳은 경우를 봤고요. 그 중에 하나에는 6기까지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미혼모에 대한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싶어서 제가 구청이나 그런 데 통해서 미혼모 실태 조사하신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했는데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특히 미혼모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신다고 하면 힘이 있는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교육을 탈출한 아이들이 5만 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주제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소관부서에서는 오늘 제시된 위원님들 의견이 실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같은 행정자치혁신소위원회 이민수 위원님께서 서울시 도시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정책에서 계획과 주택 부분을 어떻게 발전 방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이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공공기관들이 앞장을 서서 지역사회 및 시장의 여러 영역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 주체들의 행위를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공공정책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정책에서 현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죠? 도시도 있고 주택도 있고 도시 안에서도 비슷한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정책 현황이. 그 부분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은 도시 계획과 주택 건축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도시공간, 도시기반시설, 기술실 심사, 공공개발기획 이렇게 8가지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 쪽에서 주택 부분을 크게 이끌어가는 추진 절차가 2가지가 있어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이 있고 두 번째는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올 건데 먼저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도시계획 부분 추진 절차를 보면 위에 부분이 계획 단계라고 해요. 구역 지정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추진위가 있고 추진위에 의해서 조합이 형성됩니다. 그 조합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행 단계 1이라고 쓰는 부분이 우리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심의를 하고 또 사전경관 심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죠. 그게 끝나면 다시 건축 심의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게 끝나면 다시 이제 구청으로 내려가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그거 끝나면 관리처분, 끝나면 착공, 비로소 이제 입주를 하게 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있어요. 전 단계랑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그 도시계획 그 추진 절차를 보면 이것도 계획 단계를 보면 아까는 도정법에 의한 거고 지금은 주택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 우리가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구역 지정이 되면 아까와 같이 추진이 조합설립인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비로소
그게 완성이 되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회의를 사전경과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교평, 건축심의, 그 다음에 사업승인, 그 다음에 착공 및 입주가 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지금 간단하게 도표로 돼 있어서 그렇지 구역 지정을 하고 건축 심의까지 끝나고 사업 승인까지 가려면 엄청난 기간이 걸립니다. 도시 정책에서 도시주택 분야가 지금 서울시의 임대주택 방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 비율이고 소형주택 의무 비율에서 30% 이상, 한 거에 5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택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서울시에 일단 상정을 합니다. 어떤 A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프로젝트를 예를 드는 겁니다. 2016년 2월 11일 날 서울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27일 날 도시건축 공동심의 자문을 받고 두 번 의원의 보고로 사전경과 계획 심의를 받고 그게 완료가 되면 교평심의를 받습니다. 교평심의가 끝나면 다시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심의 받고 끝나면 이제 비로소 사업승인을 접수하게 되는데 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년이 걸려요. 서울시 올라와서만. 그럼 서울시 올라오기 전 단계도 있어요. 구청에서. 그거 하는 데만 5개월, 6개월 걸립니다. 토탈하면 거의 4년 가까이 가요. 인허가만. 엄청나죠? 실제 조사해보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조합원들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복잡하게 진행됐던 도시계획심의, 교평심의, 건축심의 이거를 통합심의를 하면 굉장히 간소화되죠. 3년이 걸릴 게 1년이면 끝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도시건축 공동심의가 교평심의, 건축심의가 있는데 근데 비전문가들하고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평의원이 도시계획심의에 관련된 거를 제안 하나 한다든가 이러면 비전문가가 얘기하면 그게 맞질 않아요. 실제로는 자기 주관적인 객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데로 흘러가죠. 사실 주택사업 재건축 재개발 하나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가까이 하면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 인허가 절차비, 여기에 관련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이 주택을 하나 공급받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갈 거를 1년만 줄여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가능합니다.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안은 이제 통합심의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도시 전문가, 교평 전문가, 건축 전문가 통합적으로 들어와야 심의가 효과적으로 끝납니다. 각각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 끝났어요. 교평심의를 하게 됩니다. 교평심의를 하게 되면 도시 전문가가 해놓은 거를 흔들어 놔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될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책임져야죠. 자기들이 제안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권한과 책임을 주면 그 사람들 책임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법규는 물론 공무원들하고 일반 전문가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법규적으로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통합심의를 하면 어떻게 했는지 서울시 정책에서도 만일에 서울시가 이걸 적용해서 성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커다란 모범 사례가 되고 각 지자체 시청이나 이런 데서 다 따라서 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많은 지자체 시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행을 못하죠. 굉장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청에서는 실행을 하려고 준비 단계가 거의 끝나 있어요.
한 70%? 그거를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구성을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앞서 나갈 겁니다. 주택 공급도 2년 빨라져요. 주택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택 공급도 2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행정 부분 서로가 협력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헤쳐나갔으면 어떤지 굉장히 큰 얘기인데 실제 가능합니다. 좀 이렇게 서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2년, 네, 저는 2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더 빨리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 주택 공급이 2년, 3년만 땡겨진다고 해도 그 공급량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공무원과 많은 교류를 해서 이런 분야를 통합심의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지 굉장히 이제 국토부도 좋아할 겁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이렇게 이런 거를 행했으면 어떨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제안 주셨는데요. 우리 도시관리과 홍성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심의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논의를 지속해왔고요. 한때 성과도 거뒀습니다. 제가 건축기획과 주무관인 시절 2008년 해가지고 그때 건축하고 교통하고 환경을 통합하는 걸 했는데 환경은 이제 완강이 안 됐고 그래서 그 당시 건축하고 교통을 해서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위원이 4분의 1 참석하면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위원분들의 의견이 약간 반영이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와서 결국은 밥그릇싸움입니다. 밥그릇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2017년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윤준병 의원님 도시교통본부장일 때 결국은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하고 건축이 분리돼서 심해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교통을 가면 또 교통에서 바꾸고 그 교통에서 바꾼 걸 가지고 다시 건축으로 또 바꾸고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심의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밥그릇 자기네들 챙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다만 도시하고 건축이 쉽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반권자는 구청장인데 구청장은 대개 조합이나 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기존의 도시관리로 정해놓은 주거지역, 종의 틀 그걸 항상 벗어나야 돼요. 용적률도 올려달라고 하고 종상향하고 높이도 올려달라고 그래서 좀 과다한 그걸로 위반이 돼서 주민공람들에서 관계부서에서 시로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 3년 정도 계속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건축공단을 통과하더라도 괴물이 나타나는 거고 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에서 이제 공공기획 업무에서 공공기획단을 서로 발족해가지고 합의되고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본 구상, 그러니까 그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지면은 아예 기본 구상당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내외의 건축의 매스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용적률, 용도, 높이, 규모, 밀도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수준인데 이제 워낙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좀 더 과다한 걸 요구해서 그렇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무튼 건축 설계 과정의 한 5% 정도만 하는 거고 건축 심의는 최소한 계획 설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계획 설계를 하면은 건축 계획이 확정돼서 설비, 굴토, 토목, 전기, 통신 이런 까지 전부 다 건축 심의에 올려서 각계 전문가분들이 스크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하려면은 이걸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의해서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자율주택 그리고 소규모 주택 재건축은 지금도 통합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건축. 왜냐하면 그건 규모가 작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15층이기 때문에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죠. 청년주택. 이거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재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주택 1,000제곱미터 넘으면 통합심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관시민은 기존에 진작에 이제 저희들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다 위임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가고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도시와 건축이 합쳐지려면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르다 보니 생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안하기 전에 저희도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2019년 5월에 발표했죠.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하면서 입안 전에 사전 공공기획 단계를 신설해서 거기서 먼저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해서 거기 이제 정비 방향이라든지 기반시설, 용도, 밀도 이런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경관, 뭐 현상 설계 가이드라인, 디자인, 경제성, 뭐 보행 및 상업가로, 뭐 지역자산 해서 한 5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미리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상계 주공 5단지, 금호 3가 흑석 11, 공평 15, 16 해서 4개가 작년부터 시작했고 금년에 또 20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가이드라인을 맞춰주고 민간이 그거에 대해 따라오면은 이렇게 지금 한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1년 정도면은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시진 않겠지만 이 도시와 건축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거는 10여 년간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그걸 통합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한 2, 3년 동안의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일정 면적은 좀 기준을 두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 통합심의도 그런 부분으로. 두 번째로는 지금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사실은 이제 입안권은 지자체장이 하고 결정은 서울시에 다 있는데, 예를 들어 청년주택 같은 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 결정하고 진행돼서 청년주택을 어떻든 확장하기까지 사실 지자체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에서 입안하는 그 과정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열애되다 보니까, 물론 모든 그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자체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주택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상정에서 뭐 한 2단계 용도상향 떼어가지고 뭐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그 지역의 뒤에는 그런 경관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자체하고 소통하면서 결정이 좀 이루어지면은 지역 민원도 적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추진해가는 과정에 좀 공론화가 돼서 현실적으로 좀 더 빠를 수 있는데, 오히려 모르게 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역의 불신도 좀 있더라. 그래서 물론 지금 도시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러한 과정들이 심의 과정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과정인데, 이거는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그런 정책을 진행하는, 도시계획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자체의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설령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또 이 건축이 되는 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심의 자체로 절차와 과정이 늦어진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 민원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걸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의 그 각 지자체의 좀 소통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어쨌든 아무리 지자체 하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또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 그 지자체 구청장도 아무거나 있고 꼭도 갑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됐으면 좋겠다. 점차적으로. 뭐 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의 그 권한을 위반권과 결정 권한을 또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큰 면적이 아니다고 한다면 그 지자체에다가 일정 부분에 좀 권한을 주고 결정 권한까지 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 뭐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그 면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결정 권한 지자체장한테 주는 것이 어떤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에도 좀 일정 부분의 건축 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 물론 전체적인 틀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분리되는 현상. 근데 윤정부 씨 계실 때 됐는데 이게 이제 태색이 달라요. 무슨 태색이 다르냐 그러면 건축은 프라이빗 섹터예요.
개인의 어떤 요구를 최대한 그 반영시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거고, 교통은 퍼블릭 섹터예요. 공공기능에서 얼마나 그 주변 여건과 같이 더불어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삭중된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그 통합심의를 해가지고 건축가 다 통과돼가지고 넘어간 그 건물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3분의 1 이상이 건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강남 같은 데 지금 건축 분양 안 되는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법을 세팅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줬다면은 문제없이 다른 건물들과 똑같이 상당히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회전 반경 문제 여러 가지 주변 교통과 여건을 잘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법을 다시 완화를 시키면서 자 그럼 태생이 다른 걸 두 개를 어떻게 엇박지 안 나게 잘 만들어주겠느냐 하는 걸 지금 국토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정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반대하는데 그게 서울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치구청장님한테 면책을 준 걸 수도 있거든요. 나 몰랐다. 시장이 막 저렇게 하는데 난 어떡하냐. 그런 거로 좀 이해해 주시면,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거 그 통합심의 같은 거는 자치구로 이제 장기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심의를 해서 가고 있으니까 말씀했다시피 건축과 교통을 통합심의한 것 중에 3분의 1이 문제가 됐듯이 통합심의 한계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게 가더라도 이게 인허가 절차가 늘어진다는 그만큼 그 속에는 약간 자정 기능도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오류도, 그러니까 건축허가 옛날에 제가 담당할 때는 건축허가 한 3일에 나가거든요. 건축허가 3일 나가면은 하루에 그냥 퇴근할 때쯤 되면 민원이 7장씩 들어오거든요. 그걸 처리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허가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